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업 설명을 맡은 파운더스 플래툰 김종호입니다. 네, 오늘 강의를 열심히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뚜껑이 날아갈지 어떨지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제가 올해 40이 됐어요. 40이라고 쳐보니까 40알이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물론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냥 40, 제가 40이 됐다는 걸 공식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40알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 근데 저한테는 좀 40이라는 나이가 조금 큰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어릴 때부터 내 나이 40이 되면 나이에 무언가가 갖춰져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각 나이별로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한번 찾아보니까 20대는 답이 없대요. 그리고 30대는 집이 없고, 그리고 40대는 나는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낙이 없대요. 그리고 70대는 힘이 없다. 이거를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일단 40대에 나는 없다라는 말이 참 되게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일을 하는 때가 40대라는 건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근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말들에, 이 안타까운 말들에 공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40이 불혹이라고 하죠. 40이 불혹인데, 불혹이라고 하면 대부분 유혹에 이끌리지 않는다 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앞에 세상의 도리를 분명하게 알게 되어 라는 말이 되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유혹에 이끌리지 않는 게 아니고, 그 유혹에 이끌리지 않는 이유가 세상의 도리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이 한 40년 살면 40 되면 세상의 도리를 다 아나?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세상의 도리를 알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좀 잘못된 생각 아니면 오해를 하고 있었다 라고 하면 그거를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가 40이 아닌가. 그래서 40을 세상의 도리를 분명히 알게 되어서 의욕되는 일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세상의 유혹에 여기저기 많이 이끌리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씩 더 이끌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치통이에요, 치통. 이가 아프면 어떻게 하죠? 치과요. 저는 이가 아프면 참아요. 왜 참을까요? 이가 너무 아프면 당연히 치과를 가겠죠. 근데 살짝 아픈 느낌이 왔다 그러면 가서 양치질 한번 하고 가글 한번 하고 괜찮아지겠지 하고 참았던 것 같아요. 왜? 무서워서. 치과 가서, 지금 이렇게 나이가 먹었어도 치과 가서 치과 치료를 받는 건 아직도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무섭죠.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치과 가면 무조건 돈 드는데, 그 돈은 비싼데 라는 생각. 그것 때문에 바로바로 치과를 가지 않고 좀 참는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의 치아는 우리한테 신호를 줬어요. 지금 내가 상태가 안 좋다라고. 근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모른 채 이 두려움들 때문에 그렇게 그냥 지나쳐가고 키우고 더 큰 고통과 더 큰 돈을 들여서 나중에 치료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은 우리한테 어떤 신호들을 주고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 있는 건 경제적인 부분뿐인데,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환경적인 부분, 아주 여러 부분에서 우리한테 시그널을 주고 있었겠죠. 특히나 환경적인 부분에서 주는 시그널을 계속 무시하다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지금 나타나지 않았나. 그리고 단지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약간 좀 적응이 돼가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이런 변종이 나와요. 계속해서 우리한테 시그널을 주고 있을 거야. 그걸 인지하느냐.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해서 유발 하락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폭풍은 지나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내리는 선택이 앞으로 오랜 시간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되게 곱씹어 보니까 사람들은 이 폭풍은 지나갈 겁니다에 집중을 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네. 우리는 항상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하는 그런 얘기들. 근데 사람들이 위로랍시고 하는 말이 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정말 많이 듣고 저도 마음으로 많이 새겼던 것 같아요. 힘든 순간에 항상. 근데 그 뒤에 말이 너무 무섭죠. 아무리 역같은 상황도 지나간다. 단 언제든 다시 돌아온다는 거지. 유발 하락이 임하도 이 폭풍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바뀌어 가는 거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해내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똑같이 힘들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계속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뭐 때문이지? 뭐가 잘못됐지? 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그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하나씩 고쳐나간다면 나중에 똑같은 문제가 와도 그건 더 이상 저한테 문제가 아니게 되겠죠. 이 또한 지나가지만 나중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숙제가 아닐까요? 이건 뭘까요? 65세 이상이 한 명, 65세 이상 한 명을 부양하는데 15에서 64세. 근데 요즘에 15세를 생산 연령으로 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알바를 한다라고 하면 세금을 거의 안 내죠. 네, 그냥 현금으로 받고 말죠. 그래서 한 25세부터 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15세에서 64세 생산 가능 연령으로 치고 2005년에는 65세 이상 한 명을 부양하는데 8명이 부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작년 2020년에는 한 명을 부양하는데 4명이 부양을 하고 있었는데 2050년이 되면 한 명이 한 명을 부양하는데 한 명이 한 명. 제가 2050년이 되면 70 정도 되겠네요. 60아웃이 되는데 그때 되면 딱 65세 넘은 지 얼마 안 됐죠. 그때 되면 제대로 부양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도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아주 괜찮게 받고 있진 않죠. 근데 그때보다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50대 이상 노후 생활비가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최소 생활비가 월 174만 원이에요. 월 174만 원. 그러면 그거를 50대부터 20년만 원 정도 사야 돼요. 20년을 계산하면 4억 1,760만 원이 돼요. 20년만 계산했어요. 30년이 되면 6억 7억 정도 되겠네요. 6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럼 적정생활비는 월에 237만 원. 이 정도가 있어야 그래도 좀 하고 싶은 것도 조금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로 계산했을 때는 5억 6,880만 원 20년 동안 이 돈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물론 이 돈이 현금으로 다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리에겐 또 국민연금이 있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이 지금 좀 믿을만한가요? 국민연금 가입자 수와 수급자 전망이 2045년이 되면 역전이 돼요. 한 명이 국민연금을 내면 그걸 그대로 한 명이 가져가는 거죠. 그 이후로는 오히려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많아져요. 딱 2045년 정도가 제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인데 참 안타깝게 그지없는 이런 도표를 보면서 되게 경각심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인터넷 기사에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시그널이 아닐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데 혹시 이걸 보면서도 그냥 흘려버리고 계신 분들은 없는지.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정년퇴직 나이는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 정년퇴직이 나중에 65세가 됐는데 55세가 됐는데
넉넉하게 잡아서 그때 65세부터 국민연금 수령할 수 있다. 그러면 10년 동안 우리 국민연금 어떻게 내요? 낼 수 없죠. 내기가 참 힘들겠죠. 그러면 국민연금을 55세 때 내가 퇴직했으니까 그때부터 받을 수 없나? 땡겨 받을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퇴직을 국민연금 수령 나이 전에 퇴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땡겨 받으니까 돈이 확 줄어들어요. 원래 100만 원 넘게 받는 플랜이었는데 100만 원 이하로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땡겨 받기 시작하셨죠. 우리도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국민연금 연봉이 많아서 많이 낸 사람이 아니라면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받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서 또 획기적으로 줄어버리면 국민연금은 나중에 진짜 우리 밥값도 안 나오는, 밥값도 못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 있죠.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떤가? 20대의 총 자산이 평균입니다. 9,632만 원. 30대는 2억 6천만 원 정도 되죠. 그럼 40대는 3억 6천만 원. 50대는 4억 7천만 원의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여기서 하나가 걱정이 확 드는 게 파란색이 뭐예요? 부동산이죠. 대부분이 자산을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로 갔던 일본. 물론 일본처럼 드라마틱하게 부동산 버블이 생기고 그게 꺼지지 않는다라고 해도 나중에 우리도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이 부동산으로만 자산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가치 추락을 해버리면 우리나라 전체 대부분의 인구의 자산은 가치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노후는 지금 내가 부동산으로 해서 5억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나중에 20년 뭐 그래도 적정 생활비로 살 수 있겠네. 근데 내가 퇴직할 때쯤 이 부동산이 절반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2억 얼마밖에 안 되죠. 그런 고민도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계속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서 AI 관련된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죠.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공지능을 막자는 아니죠. 근데 인공지능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인공지능이 지금 생활에 들어오고 상용화가 되는 걸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거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자라고 시그널을 보내고 있잖아요. 물론 인공지능은 사람들이 통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는 겪어왔잖아요.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분명히 나타나게 될 거고 그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린 참 바쁘게 살아가요. 다들 정신없고 바쁘고 이것저것 할 것, 생각할 것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와중에 우리한테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는 그 시그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아주 일부일 거예요. 그 시그널들을 혹시나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지금 준비해도 늦을 수도 있는데 아직도 알아채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없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에이트 싱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재정 작가가 쓴. 이 책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간은 하루에 6만 번의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95%는 어제하고 똑같은 무의미한 공상입니다. 당신의 삶이 문제투성이라면 원인은 간단하다.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생각들을 반복하고 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아이디어, 뭔가 새로운 거를 하고 내가 변화해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던 거를 쳇바퀴 돌듯이 계속 똑같은 행동도 똑같이, 생각도 똑같이 주위에서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오는데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세상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계속 제자리에 있다 라고 하면 나와 세상 사이에는 당연히 부조화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거를 깨뜨려야 돼요. 부조화를 깨뜨리고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다 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이 말이 되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저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아닌데
생각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것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 책에 적혀 있었고, 그걸 보고 조금씩 저도 변화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를 다닐 때는 일단 전공이 있죠. 전공이 있고 교양 수업도 있죠. 교양 수업 안 들으면 졸업할 수 있습니까? 힘들죠. 전공을 하면서 교양 수업을 들어가더라고요.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다들 직업을 가지고 계시죠. 그 직업이 전공이라고 친다면 교양 정도로 생각하고 아메이를 한번 제대로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아메이가 교양 수업 같은 느낌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을 사는 데에 이게 아메이가 무조건 정답이고 아메이밖에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메이라고 하는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도 있다라고 하는 걸 교양 수업처럼 한번 들어보고, 그게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특수 전공도 한번 해보고 부전공도 해보고 전공을 바꿔볼 수도 있고, 그런 좀 열린 생각을 가지고 아메이를 한번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아메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아메이 사업은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생필품을 쓰고 있잖아요. 그 생필품을 대부분 우리는 롯데마트나 이마트 아니면 쿠팡 이런 곳에서 구매를 하고 있어요. 다들 구매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한번 바꿔보는 거죠. 아메이에서 판매하는 제품으로 브랜드 체인지를 하는 거예요. 브랜드 체인지. 기존에 우리가 마트에서 쓰던 거를 아메이가 뭐라고 하죠? 이마트만 가서 사는 사람 잘 없잖아요. 이마트도 갔다가 홈플러스도 갔다가 쿠팡도 사고 여기저기 분산해서 우리가 구매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아메이 제품들이 써보고 들어보고 괜찮다라고 하면 아메이 제품으로 한번 브랜드 체인지를 해서 몰아서 구매를 한번 해본다. 그게 어떻게 보면 아메이 전부 다예요. 아메이를 한다고 해서 아니 아메이 제품을 써보는 게 뭐 아메이 무조건 아메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소비로 한번 브랜드 체인지를 해본다는 거죠. 아메이라고 하는 회사는 미국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구글어스에서 직접 사진을 찍은 거고, 거리를 측정했을 때 2km 정도 돼요. 2km 정도 되는 이런 공장을 가지고 있고, 이 공장에서 아메이 제품들을 직접 생산합니다. 여기는 화학 공장이에요. 화장품도 만들고 여러 가지 세제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드는데, 바로 옆에 있는 저 호수가 일호수입니다. 그리고 굴뚝이 없어요. 아메이에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환경과 사람의 해가 되는 제품을 만들지도 판매하지도 않는다. 그거를 이 공장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대기업에서 판매하는 제품들도 보시면 제품들별로 제품 껍데기 뒷면에 보면 제조사가 있어요. 그 제조 공장 위치는 각기 다릅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에서 납품을 받아서 판매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제품 제조 공장 위치의 주소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어떤 공장에서 만들어 오는지. 요즘에는 위성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위성 사진이 그 공장의 전경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걸 내 얼굴에 바르는데 되게 관리가 안 되는 공장에서 만들어서 껍데기만 대기업으로 해서 납품이 된다 라고 하면 좀 찝찝하지 않을까요? 아메이는 이 본사 여기서 제품을 직접 생산해서 미국에서 한국까지 날아와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아메이는 이런 얘기를 해요. 독자적인 자영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아메이 소비를 한다고 해서 성공을 하지는 못하죠. 근데 독자적인 자영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라고 하는 게 아메이입니다. 아메이에서는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을 주겠다고 해요. 우리에게 자유로운 삶, 그리고 희망이 있는 삶, 가족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메이 비전은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이 세
세 가지 얘기가 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회사에 대한 얘기하고는 많이 다를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도 그렇고 제가 교육을 받았던 것도 회사는 기본적으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런 회사가 있다면 당연히 좋은 회사죠. 사람들을 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면 되게 좋은 회사죠. 근데 그럴 의무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단지 이 회사에서 생각하는 것을 이 회사에서 비전으로 보고 이 회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가 더 나은 삶을 사람들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얘기가 처음에는 와닿지가 않았어요. 무슨 얘기인지도 솔직히 잘 몰랐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강의를 듣다가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하고 너무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서 한번 보시죠. 이기주의자가 있어요. 근데 건강한 이기주의자가 있어요. 근데 건강한 이기주의자는 반드시 남에게 괜찮은 걸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건강하지 않은 이기주의자가 자기만 생각하고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 이기주의자를 많이 봤으면 우리는 이기주의에 대해서 딱 이런 생각이 있어요. 자, 포프리 사장님이 이걸 해요.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제가 소개할게요. 포프리 사장님이 직원들 이렇게 폭죽 터뜨렸을 때 있잖아요. 저 솔직히 폭죽값이 아까웠어요. 근데 사장님이 폭죽을 터뜨리는데 제가 그때 갔었거든요. 어디죠? 거기 지방? 네? 변산까지 내려오라고 하더라고요. 엄청 멀거든요, 솔직히. 근데 또 안 가면 또 이자가요. 그래서 제가 변산에 딱 갔는데 사장님 이제 직원들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걸 어디서 봤냐면 폭죽이 막 터져요. 이 회사의 규모에서 폭죽 터뜨리기 좀 어렵거든요. 저도 그건 알거든요. 근데 직원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막 그것도 음악 타이밍에 맞춰서 막 그쪽에서 막 해안가 끝에서 터뜨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직원들이 막 보고 이러고 있는데 사장님이 직원들을 보고 이렇게 되게 흐뭇해하시는 거예요. 되게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폭죽은 하나도 안 보고. 제가 보기에 사장님이 왜 폭죽을 터뜨렸을까요? 직원을 위해서? 아니에요. 자기가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건강한 이기주의라는 거죠. 본인의 기쁨을 위해서 했는데 남들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께 20%는 사장님의 폭죽이 있으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 사장님이 터뜨린 폭죽을 보고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만의 폭죽이죠. 부모의 폭죽도 아니고 직원들의 폭죽도 아니고 사회의 폭죽도 아니에요. 사장님만의 폭죽. 그게 에너지의 근원이 되시고 말이죠. 전 제가 좋아서 하는 거고 사장님은 본인이 좋아서 하는 겁니다. 이게 해야 할 일이고 하면 좋을 일이 생길 거라서 하지만 가장 밑에 중심은 좋아서 하는 거죠. 인간은 좋아하면 거기에서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되게 아내의 비전이 이런 얘기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그 모습이 저 사람 폭죽을 되게 좋아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지돈 써서 저렇게 하지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은 분명히 직원들을 좋아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게 자기가 좋으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좋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더 좋아지고, 그게 이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창업자분들이 이걸 비전으로 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걸 듣고 약간 좀 명확해진 것 같아요. 이 회사의 비전이 어떤 건지. 아메이는 참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믿을 만한 제품들인가? 이 제품들이 믿을 만한 제품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인증서도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성분과 원료도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사용 후기도 확인해보고, 그리고 직접 한번 써보기도 하고, 이런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 제품을 써보지 않으신 분이라고 하면 실제 사용 후기와 그리고 직접 써보기는 스폰서분들과 함께 한번 해보시고, 저는 인증사하고 성분 원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정수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정수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에도. 그 정수기들이 엄청 많은데 어떤 정수기가 진짜 좋은 정수기인가 라고 하는 기준을 저는 이런 것에 대해 공부를 해보기 전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광고에서 뭔가 나오면 좋아 보이면 그냥 그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하나 따져서 보니까 어떤 것들을 걸러주는가, 몸에 안 좋은 거를 걸러줘야 결과적으로 내 몸에 좋은 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를 따져보니까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아메이 외에는 별로 걸러주는 게 없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거 하나로 저는 끝났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정수기 얘기할 게 없네요. 왜냐하면 정수기는 유해 물질을 걸러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럼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로 공기 속에 있는 유해 물질을 걸러주기 위해 만든 거죠. 공기청정기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 끝난 것 같아요. 뭘 걸러주느냐, 뭘 걸러주는 걸로 어떻게 인증을 받았느냐. 아까 정수기는 NSF에서 그 인증을 받았고, 이 공기청정기는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서 이 인증을 받았어요. 다른 청정기들하고 비교할 때는 압도적이죠. 압도적. 직접 확인해 보실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게 유행을 하고 위험하다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걸러준다라고 필터를 통과를 했을 때 걸러질 수 있다라고 인증을 받았어요.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서. 그냥 아메이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서 걸러질 수 있는 걸로 인증을 받았다는 거죠. 아메이는 이 정도로 엄청난 제품을 만드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1000여 명의 과학자와 영양학자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아메이에서 30년 이상의 정수기에 대한 연구, 정수에 대한 연구를 했고 세계 75개 이상의 연구소가 있어요.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냥 제품이 뚝딱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연구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연구를 하느냐, 그걸 이거 하나만 보면 알 수 있죠. 이 정도의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뉴트릴라이트, 우리 아메이의 영양제 제품들이죠. 뉴트릴라이트에서 농장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직접 농장에서 재배를 하고 그 재배한 농작물을 가지고 영양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만드는 공정 자체를 GMP에서 이 명예 전당이 올라 있는 거죠. 그 정도로 GMP는 원래 의약품 제조 기준이에요. 영양제를 만드는데 여기에 인증을 받을 필요도 없는 건데 워낙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GMP에 명예 전당에 올라 있는 거고, 그리고 옆에 보이는 이런 오가닉 서트, 오가닉 농장에 대한 서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이 홈 제품들, 우리 집에서 쓰는 세제류들, 이런 세제류들은 미국 환경보호국의 인증을 받았어요. 어떤 인증을? 세이퍼 초이스라고 하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세이퍼 초이스, 미국 환경보호국의 세이퍼 초이스가 어떤 거냐? 세이퍼 초이스는 모든 독점적 구성요소, 개별 구성요소를 평가를 해서 잠재적인 건강 또는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 물질을 함유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몸이나 아니면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제품들은 세이퍼 초이스 인증을 받은 제품들, 그런 제품들이죠. 그리고 우리 몸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한 번 더 볼 수 있는 MSDS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이 제품에는 어떠한 유해 물질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 정도면 세제는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물론 뭐 바디 클렌저나 이런 거는 또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청소할 때 쓰는 그런 세제들은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고무장갑을 끼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 그리고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무장갑 낄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런 걱정을 할 필요도 없는 제품인 거죠. 근데 때는 잘 지워져. 그러면 세제가 그 정도면 됐잖아요. 그리고 아티스트리 화장품 제품. 부산국제영화제에 바닥에 적혀 있어요. 글로벌 탑5 프리미엄. 이게 거짓말이면 여기 적을 수 없겠죠. 글로벌 탑5 프리미엄 스킨케어. 프리미엄 스킨케어 군 다른 제품들하고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가격이 싸요. 그리고 세계 탑5 세계에서 5번째 5손가락 안에 들어가고 프리미엄 스킨케어인데 그 정도 가격이면 그 정도면 충분히 검증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아메이 사업은 어떤 사업일까요? 사업의 종류가 다양하죠. 여러 가지 돈 버는 방법이 있는데 예전에는 B2B, 즉 회사와 회사 간의 거래가 참 많았죠. 물론 지금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지만 근데 지금 요즘에는 회사와 고객이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고객과 고객이 연결되는 이런 식의 거래 방식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회사와 고객이 직접적으로 연결되거나 아니면 고객과 고객이 연결되는 이 B2B, C2C 사업의 경우에는 중간에 연결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회사와 회사는 다이렉트로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하거나 그런 식으로 연결고리가 없어도 가능해요. 근데 회사와 고객이, 개인이 직접적으로 연결되거나 아니면 개인과 개인이 연결될 때는 중간에 연결해주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인데 중요한 거는 가장 돈을 많이 벌어가는 것이 바로 이 연결부 2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아메이 사업은 어떨까요? 아메이에서 제가 제품을 사서 썼어요. 직접 사서 쓰는 거죠. 중간 유통 단계 없이. 그러면 제가 그 사서 써본 제품이 괜찮아서 제가 아는 사람 캡틴 아메리카한테 야 이거 좋다라고 마케팅을 해본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제품을 캡틴 아메리카가 사서 쓴다라고 하면 그 제품은 제가 캡틴 아메리카한테 파는 게 아니에요. 제품을 파는 거는 똑같이 아메이에서 파는 거죠.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거래를 했죠? 회사에서 개인한테 거래를 했죠. 그래서 저는 아메이 사업은 B2C 사업인 것 같아요. B2C. 계속해서 회사와 개인이 연결되는 거죠. 쭉쭉쭉. 근데 그 연결 단계 중간에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2,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그 사람들이 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회사는 아메이는 제조를 해요. 제조를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공유를 했어요. 저는 제품을 사서 써봤는데 써보니까 괜찮아서 마케팅을 해본 거죠. 회사에서 마케팅을 개인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케팅 사업을 해보니까 제품을 사서 쓰는 사람이 생겼더라고요. 그 사람이 제품을 저한테 산 게 아니고 회사 아메이에서 사서 썼고 계속해서 또 그 사람도 마케팅을 해보고 그렇게 쭉쭉쭉 연결되는 이런 B2C 사업이 아닌가.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2는 제가 마케팅 사업을 하지 않고 소비자를 만든다라고 하면 저는 C일 거예요. 근데 제가 마케팅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 2, 플랫폼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프랜차이즈가 될 수 있죠. 제가 마케팅을 해서 제품을 써본 그 소비자가 저하고 똑같이 야 나도 마케팅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고 하면 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한 게 오는 거죠. 저도 지금 저희 와이프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서 열심히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프랜차이즈 본점이 되는 건 쉬울까요? 프랜차이즈 본점이 되려면 제품 개발도 해야 되고 제조도 해야 되고 기획도 해야 되고 매장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교육자료 만들고 홍보자료 만들고 해야 될 게 엄청 많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지식과 노하우 그리고 직원들이 필요하겠죠. 그거를 아메이에서 다 해준다는 거죠. 저는 단지 마케팅만 하면 돼요. 근데 저에게 프랜차이즈 본점의 권한을 줘요. 왜냐? 가맹점 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다가 또 하나 프랜차이즈 본점이 되면 왜 프랜차이즈 본점이 되려고 하죠? 가맹점에서 매출의 일부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보상을 가맹점에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아메에서 주겠다는 거죠. 아메에서 프랜차이즈 본점이 준비해야 되는 것들 다 준비해주고 그리고 내가 가맹점을 냈을 때 그 보상까지도 아메에서 다 주겠답니다. 이런 프랜차이즈가 어디 있습니까? 네. 아무데도 없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는 것 그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 기회를 아메에서 나에게 주고 내가 또다시 다른 누군가에게 프랜차이즈 가맹점 또는 프랜차이즈 본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전한다. 그게 아메이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아메이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아메이에는 오른쪽에 보시면 수익 구조, 수익을 어느 정도 어떻게 달성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표가 있어요. 거기에 PV라고 적혀 있죠. PV는 보너스 포인트 계산을 위한 점수 볼륨이라고 보시면 되고, BV는 PV를 기준으로 합산된 포인트를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캐시백을 해주기 위한 보너스 볼륨. PV를 기준으로 보너스 퍼센테이지 오른쪽에 있는 저 퍼센테이지를 계산을 하고 그 계산된 퍼센테이지를 BV를 기준으로 캐시백을 해주는 거죠. 지금 현재 PV와 BV는 1대 1.6입니다. 근데 다음 달 3월 달부터 1대 1.65로 변경이 돼요. 물가가 조금씩 오르고 있기 때문에 BV가 같이 오르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PV를 달성했을 때 우리가 받는 캐시백 BV는 오르겠죠. 0.05만큼 이번 달보다 다음 달에 우리의 캐시백은 늘어날 겁니다. 제가 아메이 제품을 한번 써봤어요. 마음에 안 드시나요? 아니, 너무 잘 나왔어요. 제가 아메이 제품을 한 20만 정도 써봤다고 가정을 할게요. 20만을 쓸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필요한 만큼 쓰면 되는데 물론 더 쓸 수도 있겠죠. 근데 20만을 썼다고 계산하기 위해서 가정을 하고 제가 아는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한테 제품을 알리고 이분들도 20만씩 썼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캐시백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오른쪽 표에 보시면 20만은 3%죠. 20만에 곱하기 3%를 하면 6,000원이 됩니다. 물론 이건 PV를 기준으로 계산을 했고 BV 기준으로 계산을 하려면 여기에 1.65를 또 곱해줘야 되겠죠. 근데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일단 여기까지만 계산을 하고 절 기준으로 또 계산을 한번 해보면 제 하위로 일어난 매출은 전부 제 매출로 포함해서 잡아져요. 그룹 매출 기준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만을 썼지만 제가 알린 사람들이 또 20만을 썼기 때문에 제 총 볼륨은 60만이 됩니다. 60만은 오른쪽에 보시면 6%예요. 6%를 계산을 하면 36,000이 나오는데 그거를 제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제가 알린 A하고 B 이 사람들이 가져간 돈을 먼저 빼줍니다. 이분들을 먼저 챙겨주고 그러고 나서 제가 가져가는 돈을 계산해 보니까 24,000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에게 아메이를 알려준 사람 그렇죠. 좀 빼앗았습니다. 다음에 얼굴을 녹색으로 한번 칠해보려고 아무튼 이분도 20만원 쓰셨어요. 20만원 쓰셨다라고 똑같이 우리 스폰서님하고 저하고 A하고 B하고 다 똑같이 20만원씩 썼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이 기준을 했을 때 스폰서님은 얼마를 가져가냐? 그룹 매출은 내 하위로 모든 매출을 포함을 하기 때문에 물론 저보다 많습니다. 당연히 80만의 그룹 매출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6%를 곱하면 48,000원이에요. 근데 아까 제 캐시백에서도 A, B를 빼고 가지고 왔듯이 이분도 마찬가지로 하위 캐시백을 빼고 24,000원을 빼고 가지고 간 돈이 12,000원이 된다는 거죠. 저보다 먼저 사업을 했고 저보다 먼저 시작을 해서 저한테 알려주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더 많이 가져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은 한 명에게만 알려줬고 저는 2명에게 알려서 매출을 일으켰다. 그거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 회원가입할 때 회원번호를 적게 돼 있어요. 그 회원번호를 누구를 적었느냐에 따라 그분의 그룹 매출로 포함이 되고 그분이 한 일로 인정이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보상이 아주 합리적으로 배분이 됩니다. 합리적인 이 수익 분배 방식이라고 해서 미국의 하버드 경영대학원 박사 논문이고 그리고 미국 상원 에디슨 마케팅상을 받은 그런 수익 구조예요. 그러면 다른 데들은 어떤가? 그냥 뭐 다단계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데는 물론 뭐 업계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비교를 해보면 자 아까 계산한 거 똑같죠? 20에서 80만입니다. 80만에 6%에서 50%를 가져와요. 그래서 24,000원을 가져갑니다. 저는 남은 24,000원에 50% 12,000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분들도 남은 돈의 50% 해서 전체 총 주어지는 캐시백의 양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디서부터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더 많은 돈을 가져가느냐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이걸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수익 구조, 아베가 이 수익 구조였다. 저도 안 했어요. 저도 안 했죠. 당연히. 이 헐크 같은 분이 저보다 많이 나니까. 그런데 아베의 수익 구조는 잘 보시면 절대 제가 손해보는 구조가 아닐 거예요. 늦게 시작했다. 뭐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일을 했느냐, 얼마나 내가 했느냐. 저 회사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나 일을 많이 하는데 왜 돈을 적게 주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내가 한 만큼 가져가고 싶다. 내가 한 만큼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아메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롭게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네. 아까 스폰서였는데 지금 밑으로 내려왔네. 아무튼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제 하위에 있는 분들을 3%, 아까 그 20만이죠. 20만 제가 기준으로 잡았던 3% 기준으로 해서 20만씩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제가 9% 120만 PV를 총 그룹 매출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요 하위를 포함해서 총 그룹 매출이 120만 이상을 달성을 한다라고 하면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아까 계산한 것보다 캐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계산을 해봤어요. 20만에 3% 그럼 6천이었는데 거기에 1.65를 곱하면 9,900원입니다. 9,900원에 에이클릭스 머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에이클릭스 머니는 다음 장에 제가 또 다음 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올해부터 생겨서 이 형태를 달성을 했을 때는 원래 받아가는 캐시백 그리고 에이클릭스 머니의 브론즈 키트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우리가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매달 다른 제품 알찬 구성으로 우리에게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는 이 키트를 받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이런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게 올해 생겼고 거기에 진짜 대박은 이거죠. 브론즈 빌더. 아까 3%를 했던 그 하위에 있는 이분들을 조금 더 제가 노력하고 도와줘서 6%를 해볼 수 있게 도와드린 거죠. 이분들이 6% 하고 제가 15% 400만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하위에 있는 이분들은 이 59,400원 이런 캐시백을 받아갈 수 있고 저는 원래 81만 8천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올해 생긴 이 브론즈 빌더라는 보너스로 브론즈 빌더 보너스 30% 추가 지급으로 24만 3,540원을 추가로 지급해줘요. 추가 지급, 보너스, 인센티브입니다. 원래 없던 거예요. 없었는데 이게 생김으로 인해서
원래 80만 원 가져갔는데 100만 원이 넘는 돈을 가져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기회이고요. 그냥 작년에 아메이를 시작한 사람, 올해 아메이를 시작한 사람, 처음 시작이 좀 다른 거죠. 브론즈 빌드를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의 차이는 이 보너스가 지금은 이만큼이기 때문에 24만 원인데 이게 30%잖아요. 퍼센테이지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400만 원의 보너스를 달성을 했다. 그러면 120만 원을 인센티브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30%의 보너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올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에이플릭스 머니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장바구니 정기 배송이라고 하는 게 새롭게 시작을 했어요. 장바구니 정기 배송을 선택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매월 구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품을 일반적으로 구독을 한다. 제품을 매달 받아본다라고 하면은 그 제품을 바꾸는 게 거의 안 되죠. 같은 제품을 계속해서 매달 나는 이 제품을 정말 좋아하고 이 제품만 쓰는 사람은 그거만 계속 받아보는 게 보통 일반적인 구독인데 아메이 마트 안에 있는 모든 제품을 바꿔가면서 매달 바꿔서 내가 필요한 걸로 구매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매월 금액별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자,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일반적인 마트들, 롯데마트, 이마트, 쿠팡 이런 거 그리고 아메이마트 비교를 해보면 30만 원을 매달 구매를 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 마트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뭐 이벤트 때가 아니면 포인트를 0.1% 정도 쌓아주죠. 그럼 30만 원 구매하면 300포인트가 쌓이게 됩니다. 그럼 2년 동안 사용하면 7,200포인트가 쌓이게 돼요. 근데 아메이에서는 30만 원을 매달 한다라고 하면 최대 15%까지 포인트로 돌려줘요. 그러면 한 달에 45,000 포인트죠. 그럼 2년 동안 이용을 하면 82만 5천 원이에요. 7,200원이고 어마어마한 차이죠. 100배가 넘습니다. 100배가 넘는 이런 포인트의 차이. 우리가 쓴 돈을 다시 돌려받는 거죠. 돌려받는 거. 아까 제가 사업을 했을 때 돌려받는 그 캐시백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장바구니 SOP 혜택을 그럼 30만 원 꼭 써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최소 10만 원만 쓰면 돼요. 10만 원 이하로만 돼요. 근데 10만 원 이상만 매달 쓴다라고 하면 1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회차별로 이렇게 5%, 10%, 15%를 달성했을 때는 금액이 결국 작지 않죠. 10만 원이면 15,000원인데 15,000원이면 작지 않죠. 웬만한 제품 하나 정도는 또 한번 써볼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30만 원을 했을 때 5%, 10%, 15%를 다 해서 82만 5천 원의 포인트를 추가로 가져갈 수 있다. 세상은 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요. 지금 밖에 나가서 제가 구독 경제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도 물론 원래는 몰랐죠. 원래는 몰랐는데 여기서 배우게 된 거죠. 제가 혼자서 이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에 속도를 맞추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구독 경제를 배웠듯이 뭔가 내가 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의 속도를 맞출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세상의 속도를 맞춰서 변화하고 나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그리고 나에게 무기를 쥐어주는 그런 도구가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시그널에 대비하는 그런 이 방법이 많아지고 그리고 수단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1000만 핍을 달성하면 플래티늄이라는 핀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후원을 한 사람이 2명의 플래티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분은 저는 플래티늄인데 사파이어라는 핀이 돼요. 그리고 또 후원한 사람이 3명의 플래티늄을 만들면 에메랄드가 되고 그 하위에서도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플래티늄인데 하위에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수익 구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그 보상이 주어지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이런 보조핀들이 되기 위해서는 내 하위에 내가 후원을 하는 분들이 성공할 수 있게, 최소한 플래티늄 이상의 핀을 달 수 있게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Helping people with their lives. 나를 믿고 같이 사업한 이 사람이 플래티늄이 될 수 있게, 그리고 사파이어, 에메랄드가 될 수 있게 도움으로써 나도 좋아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을 돕기만 열심히 돕고 나는 하나도 안 좋아, 그러면 아무도 안 하겠죠. 근데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을 열심히 도와줘야 한다. 이게 진짜 포인트거든요. 마음의 삶.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 아까 말씀드린 그 건강한 이기주의, 누군가를 도울수록 내가 더 좋아지는 일이 바로 아멘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잘생긴 사람 영상을 한 개 좀 볼까 해요. 네. 잘생겼죠? 내가 보는 줄 알았는데. 아주 오래된 영상인데 제가 이거 보고 좀 느낀 게 많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bility that humans have. In other words, no more could even a small collection of people run a shuttle and they could jump up in the air several thousand feet in the atmosphere. There is a sense, though, that many of us have who really don't understand how computers work or what they do for us or to us, that we are becoming controlled by the computer. Have you heard that happening? Well, as you know, the product we manufacture, many people see it for the first time, they don't think it's a computer. It's about 12 pounds, you throw it out the window if the relationship isn't going so well. And I think if you look at sort of the process of the technological revolution that we're all in, it's a process of taking very centralized things and making them very democratic, if you will, very individualized, making them portable by individuals for a small collection of tasks, if you will, sort of from the passenger train to the Volkswagen. We heard you talking on tape a moment ago about the bicycle of the 21st century. What were you talking about? Well, actually, I read a survey in Scientific American in the early 70s. And what this survey had done was it measured the efficiency of locomotion for various species of things on the planet, birds, fish, dogs, and it ranked them. And it turned out that the condor won. The condor took the least amount of energy to get from point A to point B. And man sort of came in with a rather unimpressive showing about a third of the way down the list. But someone at that magazine had the insight to test the efficiency of man riding a bicycle. And man riding a bicycle was twice as good as the condor, all the way off the end of the list. And it really illustrated man's ability as a tool maker to fashion a tool to amplify an inherent ability that he has. And that's really exactly what we feel we're doing. We're really sort of blazing trails to the 21st century bicycle, but to amplify a slightly different inherent ability that man has, the ability of a certain part of intelligence. Right now we're at the mechanical part of intelligence, where one of these devices can free a person from many of the drudgeries of life and allow really humans to do what they do best, which is to work on a conceptual level, to work on a creative level. All right, David Brennan, you have some concerns about computers, and I guess in part they have to do with the invasion of privacy, and they do invade our privacy. They certainly do, and we have many examples from our history. Mr. Jobs said that the computer amplified the ability of man. That's true. But man, history tells us, has done good things and he's also done bad things. The Census Bureau, for example, used computerized punch cards to help locate the Japanese Americans in 1941 when they were all, so many of them were arrested on the West Coast. I keep borrowing this phrase from the NRA, guns don't kill people, people kill people. Computers don't do that to people. People using computers do that. Isn't a computer in and of itself a neutral tool that can be used for good or evil? It is, and men use guns to kill people and men use guns to hunt animals. The question is our society alert enough to understand the power of the computer and to turn it toward the good things, or are there people and occasions when we would use this tool for a bad purpose? Steve Jones, I realize this is your baby and you've made a career out of it, but you're also something of a philosopher. Do you see the inherent possibility of bad coming out of all this? Well, I think one of the things you really have to look at is you have to go watch some kids using these things. As an example, 97% of the high school students that graduate from Minnesota have hands-on experience with these personal computers, learning how to use them. We call this computer literacy. They're actually happening in the
a reflection of a part of themselves, the creative part of themselves being expressed. And it's just very, very difficult to see these kids using this tool and realizing that they're going to have these tools available for the rest of their lives to portray that as something very harmful. It's actually something quite democratic. All right, but I mean, the government, and I think Mr. Burnham was leading us in this direction, the government has the capacity by using computers to get all kinds of information on us that they really don't even aware that they have. Isn't that dangerous? Well, I think the best protection against something like that is a very literate public, and in this case, computer literate. And I think you're actually seeing that happen right now. In the personal computer area, again, computers that people can afford themselves, we've already reached approximately 1 in every 1,000 households in the United States. And I think over the next 5 or 6 years, that figure will be 1 in 10. Ultimately, it will be 1 in 1. And I think the feeling of computer literacy among the populace is the thing that, for me at least, gives me the most comfort, that centralized intelligence will have the least effect on our lives without us knowing. Mr. Burnham, are you comforted by that thought that somehow we will all have the capacity to defend ourselves against computers by owning and being able to control computers? Well, I wonder whether the individual citizen alone is any match, say, for the United States Army when a few years ago began surveillance programs of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who were lawfully opposed, voicing their opposition to the war in Vietnam. I wonder whether the individual citizen can control the Army, or whether the individual citizen can control the Census Bureau if it decides to break the rules and make information available which the citizen has given to them. All right, but on balance, are you for them or against? I think there's a tremendous danger that the public is not aware of enough at this moment. I think if we are aware that perhaps we can use them for the good things that Mr. Jobs sees in them. All right, computer literacy, you're both in favor of that, and I thank you both very much for being with us. 영상이 좀 많이 길었죠. 이거를 보는데 영상이 많이 길어서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풀로 다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느낀 것들이 좀 많았거든요. 아메이하고 아까 스티브 잡스였죠.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그 초창기의 퍼스널 컴퓨터에 대해 얘기한 그거하고 되게 저는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일단은 이 영상을 보고 느낀 게 스티브 잡스는 젊을 때도 말 잘했구나. 일단 그런 걸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아까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를 했죠. 퍼스널 컴퓨터에 대해서 원래 중앙집권에서 정부나 이런 대형 기관에서만 사용하던 컴퓨터를 각각 개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민주적이고 개인적으로 개인화시키는 거다. 그게 퍼스널 컴퓨터다. 우리 유통업계는 대기업이 거의 다 쥐고 있죠. 대기업이 쥐고 있다가 요즘에는 또 쿠팡이나 아마존 같은 이런 거대 공룡 기업들이 유통업계를 쥐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직접 할 수 있게 아주 민주적인 방법으로 개인화를 시켜줄 수 있는 게 아메이가 아닌가. 애플은 컴퓨터였지만 아메이는 유통사업이라는 거죠. 그 유통사업을 우리 개인들이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아메이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탄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도구를 쥔 사람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제가 메인으로 하고 있는 작업, 그것도 물론 도구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집에 항상 쓰고 있는 생필품들, 그거를 아메이로 한번 바꿔 써봄으로 인해서 그것만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도구를 쥘 수 있는, 자전거에 기어를 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또 하나의 도구를 쥐어줄 수 있는 게 또 아메이가 아닌가. 그리고 아메이는 퍼스널 컴퓨터처럼 중립적인 기술이에요. 왜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됐을까? 왜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됐을까? 라고 하는 거를 한번 보시면, 아메이가 만약에 기본적으로 무조건 악용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라고 하면 정부나 이런 데서 막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상용화는 돼 있는데 그런 안 좋은 인식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그걸 사용한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그걸 악용하지 않았을까.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AI처럼 분명히 누군가는 악용하려고 악용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AI는 우리 생활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좋게 활용하려고 하면 충분히 좋게 사람들을 도우면서 나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도구인 아메이를 가지고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것. 컴퓨터를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쓰는 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 아메이를 가지고 어떻게 나에게 유리하게 이 아메이라고 하는 사업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거를 제대로 한번 이해해 본다면, 그러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좋은 도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 감사합니다.